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약간 연산 속도가 막 수만 배 빠르고 기술력이 엄청나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네, 맞아요. 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저 새로운 산업에서 진짜 돈은 누가 벌어가는 거지? 하는 질문이요. 배움을 즐기시고 미래 기술의 흐름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릴 깊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분석한 문건들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텍스트로 빼곡한 전문가들의 심층 블로그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유튜브, 롱폼, 숏폼 영상 대본, 그리고 머릿속에 미래를 그려주는 시네마틱 시나리오랑 숫자와 논리로 무장한 인포그래픽 리포트까지 싹 다 소화해왔습니다. 정말 방대한 자료였죠. 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명확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걸 밝혀내는 겁니다. 사실 기술의 복잡한 원리나 난해한 수학 공식 같은 것에 압도당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는 큐비트나 양자역학 그 자체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이고 확실한 돈과 권력의 흐름에 집중할 겁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일관되게 권력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이동이요? 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권력의 중심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따라 항상 이동해왔잖아요. 20세기를 지배했던 것은 땅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석유였죠. 석유. 맞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인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실리콘 반도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권력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양자 시대의 패권은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는 자도 가장 복잡한 양자칩을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건가요? 바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온도, 절대 영도를 통제하는 자에게 넘어간다는 아주 도발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명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와, 절대 영도를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쥔다. 정말 강렬한 명제네요. 투자 좀 해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자본주의의 불변의 진리인 곡괭이와 삽전략 다들 아실 겁니다. 픽스앤쇼벨스 전략이죠. 네,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무려 30만 명이 몰려들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진짜 최초의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밤낮 없이 강물에서 사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죠? 광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파점을 차려놓고 황금을 캐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긴 청바지와 튼튼한 곡괭이, 삽을 팔았던 세뮤엘 브레넌이었죠. 아,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그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금광을 파는 사람보다 그들이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필수 도구를 독점하는 자가 가장 큰 승자가 된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곡괭이 전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AI 혁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장 가까운 예로 최근 몇 년간 세상을 뒤흔든 AI 혁명을 생각해 보시죠. 챗 GPT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모델을 내놓았을 때 정작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판돈을 싹쓸이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들이 아니었죠. 네, 바로 그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대판 곡괭이, GPU를 장악한 엔비디아였고 그 GPU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들어낸 SK 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당장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네요. 여러분은 당장의 환금, 즉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구글이나 IBM 같은 회사를 찾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뮤엘 브레넌이나 엔비디아처럼 누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든 반드시 사서 써야만 하는 양자 시대의 곡괭이를 파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그 곡괭이가 무엇인지 찾으려면 양자 컴퓨터라는 녀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양자시대 투자의 핵심은 바로 큐비트의 극단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취약성. 네, 양자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는 기존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0과 1,
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갖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일상적인 상온에서 큐비트가 양자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짧다고 들었는데요. 확률 0.000001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큐비트는 붕괴해버립니다. 이걸 물리학 용어로 결어근남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코히어런스군요. 네, 청취자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상 위에서 팽이나 동전을 빙글빙글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전이 돌고 있는 동안은 앞면인지 뒷면인지 알 수 없는 중첩 상태입니다. 이게 큐비트예요. 돌고 있는 동전? 네, 그런데 동전이 돌고 있을 때 옆에서 아주 미세한 입김만 불어도 혹은 책상을 살짝만 건드려도 동전은 픽 쓰러져서 앞면이나 뒷면 하나로 고정돼 버리죠. 양자 상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빛의 입자인 광자 하나가 부딪히거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거나 심지어 주변에 미약한 전자기장만 스쳐 지나가도 그 빙글빙글 돌던 동전은 100만 분의 1초 만에 쓰러져 버립니다. 허무하네요. 네,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무리 똑똑한 양자 알고리즘을 짜놓아도 연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칩 자체가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지독한 연약함이 바로 거대한 시장의 병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동전을 쓰러뜨리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차가운 환경, 즉 열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절대영도 근방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절대 영도면 섭씨 영하 273.1도잖아요. 그 극한의 온도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충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 영도보다 단 0.01호도 높은 극한의 온도를 만들어내고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내내 티끌만한 오차도 없이 그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0.01호도요? 절대 영도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구축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의 절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진짜 진입장벽은 컴퓨터 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얼려두는 기술에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사진을 보면 흔히 생각하는 네모난 서버박스가 아니라 엄청나게 화려한 구조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맞아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좁아지는 여러 겹의 금속 원통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진짜 황금빛과 은빛이 교차하는 거대한 샹들리에처럼 생겼죠. 그 미세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층층이 온도가 떨어지는 이 차가운 기계, 이것의 진짜 이름이 바로 희석 냉동기입니다. 맞습니다. 양자 시대의 첫 번째 필수 곡괭이가 바로 이 희석 냉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계의 멋진 외관이나 엄청난 냉각 기술력이 아니라 이 기계가 형성하고 있는 시장의 기형적인 독과점 구조입니다. 독과점이요? 네. 이 인프라는 대당 가격이 무려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인포그래픽 리포트를 보면 이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단 두 회사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블루포스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 28%를, 영국의 옥스포드 인스트루먼트가 25%를 차지하고 있죠. 합쳐서 무려 53%입니다. 잠깐만요. 두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53%면 사실상 복점을 넘어선 독점 수준 아닙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어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부품 하나에 20억씩 주면서 끌려다닐 바에야 그냥 자기들이 이 냉동기를 직접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회사들은 자본도 무한대에 가깝고 세계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특기는 논리 회로를 설계하고 반도체를 가공하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죠. 코딩하고 칩 만드는 거. 그런데 이 희석 냉동기는 극 좋은 유체 역학, 초전도 현상 제어, 특수 정밀 합금 가공, 그리고 복잡한 배관을 다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드코어 제조업입니다. 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찐 하드웨어군요. 실리콘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절대 용도 파이프에서 극 좋은 가스가 미세하게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 깎고 조이고 실패하면서 축적된 장인 정신과 야금술의 영역이거든요. 아, 소프트웨어 천재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물리적인 장벽이라는 거군요.
IBM이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블루포스의 냉동기를 사야만 그 칩을 꽂아서 돌려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1848년에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모두가 세뮤얼 브레넌의 자파점을 거쳐가야만 했던 것처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곡괭이를 팔았으면 그 곡괭이를 계속 작동하게 할 소모품이 필요하겠죠. 희석 냉동기라는 거대한 은빛 샹델리에가 절대 용도를 만들기 위해 핏줄처럼 펌프질하며 순환시켜야 하는 필수 연료가 있습니다. 바로 헬륨3라는 희귀 동위원소 가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놀이공원에서 풍선에 넣는 그 헬륨가스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풍선에 들어가는 건 흔한 헬륨포고요. 헬륨3는 자연 상태의 지구상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아예 없다고요? 네, 오직 헬륨3과 헬륨4를 섞었을 때 발생하는 상분리 현상만이 절대영도 근방의 극한 능각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 헬륨3는 가스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이 리터당 무려 2,900달러 이상입니다. 1리터에 400만 원 돈이 넘는 거네요. 가격도 가격인데 제가 본 데이터 중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숫자가 엄청났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공급의 5배를 초과하고 있어요. 숫자로 환산하면 공급 부족률이 400%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양자 컴퓨터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수요는 로켓처럼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겁니까? 지구상에서 헬륨3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트리튬, 즉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붕괴할 때 파생되거나 잠시만요. 핵무기요? 네, 아니면 특수한 원자력 발전소의 부산물로만 극소량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한 핵 군축 기조가 이어질수록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찔끔찔끔 나오던 헬륨3의 공급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우리는 이 현상에 내포된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입장도 배제하고 철저히 시장 데이터로만 접근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류가 평화로워질수록 양자 컴퓨터의 연료 공급줄은 말라갑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모순이네요. 그냥 공장 가동이 멈춰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공급망 차질 수준이 아니잖아요. 테크 기업들이 조 단위를 쏟아부으며 앞다투어 랩을 짓고 있는데 유일한 공급원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미래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완벽한 영구적 병목 현상입니다. 이 헬륨3 공급망을 통제하는 기업이야말로 양자 시대의 숨은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눈에는 이 냉동기나 헬륨3 쪽에만 시선이 쏠려 있는데 사실 현업 엔지니어들의 뼈를 때리는 또 다른 숨겨진 곡괭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큐비트가 결어근남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아주 미세한 물리적 흔들림을 언급했었죠. 네, 동전 돌릴 때 책상 살짝만 쳐도 쓰러진다는 그 비유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동 격리 기술입니다. 이것도 양자 인프라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진동을 밀리미터나 마이크로미터 수준이 아니라 무려 나노미터 단위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나노미터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수킬로미터 밖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나 연구소 창문에 부딪히는 미세한 파동조차 큐비트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수킬로미터 밖 트럭이요?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냉동기를 두꺼운 스펀지 위에 올려놓는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군요. 당연하죠. 외부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정확히 반대되는 파동을 물리적으로 쏘아 상쇄시키는 극도의 능동 제어 기술과 특수 서스펜션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정통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의 궁극입니다. 진짜 극한의 기술이네요. 그리고 이 기술 역시 극소수의 인프라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특허로 찰통같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특허라는 깎아지른 절벽에 가로막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온도와 진동, 이 극한의 물리적 환경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구글의 수십억 달러짜리 양자칩도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화려한 서핑보드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테크 기업들 뒤에서 묵묵히 파도 생성기 전원을 통제하고 확실하게 요금을 걷는 자들이 바로
이 인프라 기업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확한 요약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파헤쳐본 이 양자시대 골드러시의 심층 분석을 하나로 모아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도 실용적인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죠. 네, 권력은 항상 가장 중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20세기의 막강한 권력이 땅속에 석유 밸브를 쥐고 있는 자들의 것이었고 21세기 현재의 권력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를 가진 자들의 것이라면 머지않아 도래할 양자 컴퓨팅 시대의 권력은 바로 절대 영도를 제어하는 자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황금을 캐러 미친 듯이 달려가는 군중들의 땀 흘리는 뒷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매일 아침 묵묵히 곡괭이 가게의 문을 여는 자. 우리가 찾아야 할 다음 세대의 패권은 가장 화려한 양자 알고리즘 뉴스가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차갑고 단단한 인프라 시장에 있었습니다. 이는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신기술 뉴스, 화려한 보도자료들을 접하실 겁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로 수만 년 걸릴 암호를 단 몇 분 만에 풀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장 화려한 기술을 가졌는가의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게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탐구가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기술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누가 그 혁신적인 기술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도구를 쥐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무대 뒤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위의 주인공보다 그 무대 자체를 세우고 조명과 음향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숨은 지배자를 찾는 시선, 그것이 정보가 범람하는 이 불확실한 기술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날카롭고 수익성 높은 통찰일 것입니다. 무대를 통제하는 자를 찾아라. 정말 투자와 비즈니스의 뼛속까지 새겨야 할 교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양자 인프라와 권력 이동에 대한 심층 탐구를 거의 다 마무리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여운을 남길 만한 약간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네, 저희가 샅샅이 뒤진 자료들 중에 인포그래픽 리포트 구석과 영상 시나리오에 아주 짧게 휙 지나가듯 언급되었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한 줄기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양자 냉동기의 필수 연료인 헬륨3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었죠. 지구상의 핵군 축 기조가 계속되면 헬륨3 공급이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딜레마였습니다. 평화가 헬륨을 말려버린다는 그 모순. 네, 그런데 시선을 지구 밖으로 돌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헬륨3의 가장 압도적인 이론적 공급원은 바로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요?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의 표면, 즉 레골리스라 불리는 수십억 년 묵은 흙먼지 속에는 태양풍이 실어 나른 헬륨3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와, 달 표면에 그 비싼 액체 다이아몬드가 무더기로 널려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서의 핵군축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헬륨3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더 이상 희석 냉동기를 돌릴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인류는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이 걸린 양자 컴퓨터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차가운 인공 냉동기들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결국 저 차갑고 아득한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의 표면에 파헤쳐 헬륨3를 채굴하고 지구로 실어 날라야 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진짜 우주판 골드러시가 강제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나비 효과 아닙니까? 100만 분의 1초 만에 붕괴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큐비트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결국 수천 톤짜리 거대한 우주선들이 달을 향해 쉴 새 없이 발사되어야만 하는 미래. 참 아이러니하죠. 양자 컴퓨터 혁명의 완성이라는 지극히 미시적인 세계의 기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고 우주를 개척하게 만드는 가장 거시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네요. 양자가 우주를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네요. 세상을 바꿀 초정밀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어쩌면 매일 밤 우리 머리 위를 조용히 떠도는 저 황량한 달 표면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거대하고도 도발적인 상상력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던져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읽는 회상도가 한층 더 뚜렷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숨겨진 통찰과 지식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깊은 탐구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